3기 2강입니다. 경매 투자에서 돈 벌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해서 아마 지난 3기 1강에 연이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3기 1강 방송에 1강에서도 아마 그냥 뭐 두서없이 뭐 주섬주섬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근데 이번 시간에는 보니까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펼쳐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이제 법원 경매는 뭐 어려운가 뭐 어렵지 않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하니까 어려운 건 하지 말아라.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나도 학구열에 불타시는 분들은요, 경매 공부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많이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많이 알아놓으면 좋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법원 경매는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1차적으로 간단하게 필터링입니다. 구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현장 나가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법원 경매뿐만 아니고 일반 부동산 투자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절대로 제가 믿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이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뭐 감정인들한테 어떤 감정이 있어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다? 내가, 이 물건 괜찮단 말이지. 괜찮다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현장 나가셔가지고, 나름대로 정말로 똑소리 나게, 이게 현재 매매로 했을 적에 얼마, 전세로 내놓았을 적에 얼마 정도의 어떤 가격이 형성이 된다. 이거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그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앞으로 이제 3기, 이제 오늘 2강이니까 아마 100강 이상 나가겠지요. 근데 이제, 진행되다 보면 아마 또 무슨 복잡한 거 많이 나와요. 그런데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 공부하지 마십시오. 괜히 그런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버리면요, 내가 또 헷갈려 버려.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오늘은 보니까 이제 지난 3기 1강에 이어가지고 3기 2강 방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조정하고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요, 네,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줄로 끄는 거 있죠. 법원 경매는 뭐냐. 법원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죠.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니까 우리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야. 용어, 법률적인 용어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저도 처음에 한 30여 년 전에 경매는 이제 회사 업무를 통해서 경매를 처음 접했지요. 근데 보니까 전부 다 법률 용어예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적에 나름대로 공부를 하긴 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뭐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또 서점 가게 되면 한 30년 전에는요, 서점 가도 경매 관련된 책자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서점 가시게 되면요, 경매 관련된 책자가 한 100권 이상 있잖아요. 그죠? 엄청 많을 겁니다. 그죠? 이러다 보니까 용어는 어려운데 그거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은 없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채권 관리자 입장에서 그건 알아야 되는데,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채권 관리자 입장에서는요, 법률 용어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다? 우리 채권 관리자입니까? 채권 관리자가 아니잖아요. 그건 뭐죠? 순수하게 경매인입니다. 배팅해가지고 나름대로 돈 버는 거야, 돈.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권리 분석은 아주 간단하게 탁탁탁 건드리십시오. 이게 또 이제 부류가 있는 것 같아, 부류. 나는 맨날 입찰도가 떨어지더라도 나는 아파트, 빌라 이거 말 거야. 그러신 분들은요, 경매 공부 깊숙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나는 뭐다,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무슨 지분 경매라든지 유치권이라든지 법정 이상권이라든지 민법 622조의 차지권이 어쩌고 이런 것을 좀 내가 건드리고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 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1기나 2기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이번 3기 때도 언급을 아주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취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저기 법정 이상권 안 해. 그럼 공부하지 마세요. 괜히 진짜입니다. 이게 공부하시면 머리만 아파요. 내가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보니까 여기 부동산에 대한 권리 가치 분석에 신경, 이게 권리 가치가 뭐냐, 이게. 이건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겁니다. 그냥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가치 분석이 아니고,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가치 분석하니까, 지난 3기 1강 방송에서 보면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하고 대치동 엄마아파트 경매 사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낙찰된 사례란 말이지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좀 더 둘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보니까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는 한 2억 내지 3억 정도 높은 금액으로 낙찰되어 버렸다 이거지. 왜 그러냐 이거지. 왜 그러냐. 그 지역은 보니까 향후 재건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가치 분석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치죠. 그죠?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 이게 가치 분석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권리 가치 분석이 권리. 이게 뭐냐, 권리.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법정 지상권하고 그다음에 또 유치권하고요. 또 지분 경매 있잖아요. 그죠? 지분 경매. 이게 법정 지상권도 하나의 권리잖아요. 법정 지상권 하는 게 권리거든. 유치권 하는 게 유치권도 권리입니다. 지분 경매도 보면 지분에 대한 지분 경매, 예를 들어가 2분의 1 지분이 부부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2분의 1씩 남편분이 사업이 보도가 나는 바람에 남편 지분이 경매가 나왔어요. 그럼 남편 지분하는 게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내가 낙찰 받는다 그러면 남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죠. 소유권.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내가 가졌는데, 여기도 뒤에 권자가 있네. 이렇게 보니까 부동산 권리에 대한 가치 분석이다. 여기에 대한 신경을 쏟아. 여기에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좀 신경 쓰실 분들은 뭐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난 아파트 말 거야.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신 분들이다. 근데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아예 처음부터 관심조차도 두지 않는다면은 이런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 영원히 나오고는 빠이빠이입니다. 그죠? 이게 내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약간의 소위 이제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은 내가 경매 정보지를 보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물건이 톡 튀어나왔네.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어떤 스토리를 구성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요게 요렇게 하면 돈이 되겠는데? 예. 이게 내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딥니까? 경매 학원에 이런 데 가가지고 경매 공투하니까 공동투자하니까 여기 붙어라 해가지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요. 남 좋은 일만 시킵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거. 일단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일단 여기 오늘 요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철저한 권리 분석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권리 분석이 법원 경매 주다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제가 쓴 그 책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을 겁니다. 권리 분석은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 권리 분석은 뭐다? 예를 들어 경매를 100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권리 분석은 2 내지 3밖에 해당이 안 돼요. 나머지 97 내지 98은 뭐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얼마에 사고 팔고 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2023년 7월 달에 내가 이거 5억에 낙찰 받았는데 이거 봐라. 이게 올 하반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6억이 되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5억에서 6억으로 이게 매각이 된다더라는 것은 뭐다? 이 지역에는 지역 분석이 또 따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원 경매는요, 이게 일부 경매 학원에서는 맨날 권리 분석, 맨날 권리 분석이면 떠들면 그거 안 돼요. 봐가지고. 권리 분석 기초적으로 간단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그 물건 자체에 대한 분석, 물건 자체에 대한 가치 분석,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 분석, 물건 가치, 권리 가치에 대한 분석이란 말이죠. 또 미래에 대한 가치 분석,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컨설팅이에요, 컨설팅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근데, 나는 경매 공부 그렇게 깊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아파트 말 건데, 아파트 마실 분들은 그냥 하셔요, 괜찮습니다. 올라가요. 왜냐면 빌라 같은 경우도,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은 아닙니다만 빌라 같은 경우도 역세권에 소재한 빌라들을 했을 경우는 일반 매매를 통해서 빌라를 매입을 하더라도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한 돈 1,000에서 2,000 정도는 평균적으로 올라가더라고, 가격이. 왜 그러냐, 이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세가 뒷받침해 주니까 매매 금액도 이게 치고 올라가더라. 단 이게 뭐다 봐가지고 매매가나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지역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여기 제 사무실이 자양동인데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자양동 쪽에 보면 이게 빌라 같은 경우는 안 떨어져야 봐가지고 전세 금액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했고 또 이제 요즘 아마 여러분들 저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서울 같은 경우도 뭐 노도강인가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그쪽 지역은 뭐 여전히 조금 헤매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한강 수계를 끼고 있는 구 있잖아요. 강동, 송파, 강남, 서초, 동작 또 어디입니까? 강북 쪽으로 보니까 광진, 성동, 중구, 마포구 이런 쪽에는 여전히 이게 뭐다 이제 가격이 이제 서서히 이제 되살아난다 이런 뉴스들을 여러분들 접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래 이쪽 지역 예를 들어 서부지방법원인데 뭐 서부지방법원 같은 게 마포잖아. 마포니까 마포 쪽에 아파트 경매 나왔다 하더라. 그럼 뭐 봐가지고 뭐가 나는 그냥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 감정 가격 여러분 쳐다보시면 안 돼요. 감정 가격은. 감정 가격 세상에 그 믿어도 못 된다니까. 이건 제가 감정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감정인들을 평가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요. 감정인들이 잠깐만요. 이걸 제가 예를 들어 감정인이 이 물건에 대해서 얼마 평가했지 보니까 5억으로 평가했습니다. 5억으로 평가했어요. 근데 평가한 시점이 언제나 이거지. 2022년도 아니면 2021년도 그죠? 2021년도 해가지고 1월 달이더라. 근데 이게 뭐 경매가 진행되었다가 정지가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질질 끌리다 보니까 뭐 건번에 2023년도 7월 달에 경매가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뭐다? 이 5억이란 이게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이거 지워버려야 된다니까. 왜 그러냐니까 2021년도 같은 거, 이때는 정권이 바뀌기 전이잖아요. 그죠? 이때만 하더라도 막 그냥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막 내놓는 족족의 부동산 값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 당시에 뭐다? 호경기죠, 호경기. 경기가 좋았잖아요. 경기가 좋았다 그러면 이 가격은 뭐다? 높게 평가되는 것이죠. 그런데 2023년 7월이니까 이제 겨우 떨어졌다, 이제 겨우 회복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그렇다면 봐가지고 우리는 이 5억이라는 금액 자체를 보고 믿고, 노. 2023년 7월 달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경매 부동산에 소재하는 그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 아니십니까? 단지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어딥니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물론 그것도 참조하시고요. 근데 현장에서 답을 구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소재하는 그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과 정말로 여러분들 친구가 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게. 친구가 되셔가지고 그분들의 속내를 그들은 제대로 좀 끄집어낼 수 있는, 그거 잘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그 경매 잘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요, 공인중개사분들이 경매를 가장 잘하실 것 같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초록은 동색이고 팔은 안으로 굽죠, 그죠? 이 양반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 사무실이 광진구에 있는데 물건지 어디요? 저쪽에 뭡니까? 강남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소 가가지고 말도 뭐 필요 없어요. 명함 한 장 주면 돼요. 광진구에 계시군요. 서로 같은 중개업자니까, 사장님 이 동네 물건 나왔죠. 얘 나왔죠. 아주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일반 경매 학원에서 공부하신 분들 말이죠. 이게 스타일 어떤지 압니까? 밖에, 사무실 밖에 또 보면 한 7, 8명, 10명이 모여있어요. 한 손에 볼펜 잡고, 한 손에 경매 정보지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게 그거 말고 현장 실습하는 것이지. 근데 현장 실습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과연 자기네들이 응대를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경매 쪽으로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은 이 현장을 통한 임장이죠. 임장에서 부동산에 대한 진짜 가격에 정말로 이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는지. 그래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이게 보니까 이 경매하고 매치를 시키게 되면 상당히 유리하다. 왜냐면 법원 경매 액에서는 이게 현재 그 부동산의 가치가 가격이 얼마나, 부동산의 정가 가격이 없어요. 부동산 가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문수라는 거예요. 강남의 아파트 말이죠. 평당 1억 하는데 그러면 30평형 같은 게 30억 하는데 그게 가격이잖아. 그 가치가 가격화된 것이죠. 그죠? 30억이라는 돈을 그 30억이라는 값어치를 누가 느꼈기 때문에 30억을 주니까 그게 가격으로 정형화된 것 같은 것이 진짜 가격은 없어요. 봐가지고. 지분 경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말이죠. 지분을 내 낙찰 받았습니다. 얼마에 낙찰 받았어? 1,000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봐가지고 이거 얼마에 팔았어? 5천만 원에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은 지분이 1,000만 원인데 요 지분 대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을 다 여러 가지 다 계산해보니까 2천만 원이면 충분하게,
매매 금액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근데 나중에 5천만 원 사고 팔고 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은 가격이 없다니까요. 그죠? 근데 돈 주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현재 그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제가 볼 때 상당히 괜찮은 일반인들보다는 이게 잽도 안 돼. 일반인들은 잽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서도 이제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라이선스에 도전해 보시라.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게 장난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이 애들 장난 아니에요. 일부러 그 시험 뭐다, 이게. 떨구기 위한 시험이란 말이에요. 지분이 있단 말이야. 문제의 지분이 하나 이만해. 지문이.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좀 쉽진 않은 내용이지만은 어쨌든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장 가셔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부동산에 대한 권리 가치 분석에 신경을 해가지고요 나와 있지요. 이거 보니까 뭐 법정지상권, 뭐 보니까 지분경매, 뭐 또 보니까 유치권, 이게 말고도 많아요. 봐가지고 전세권도 있잖아요. 전세권 같은 경우도 이제 소위 이제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털도 안 뽑고 먹을 수 있는 물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털도 안 뽑고 먹는다는 건 뭐가, 내 돈 1억 투자해가지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1억 5천만 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부동산 문건이 내 거야. 이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믿어요. 안정이 질마 뻥친다고, 사기꾼이라고. 제가 왜 사기십니까? 이게 부동산의 경매가 나왔는데 이걸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낙찰받았어요. 1억 낙찰받고 나서 어쩌다 보니까 1억 5천만 원이 낙찰받았으니 이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다 납부했잖아요. 납부하고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단 말이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나중에 1억 5천만 원, 이게 팔지 않고도, 안 팔고도 1억 5천만 원 인컴이 된다, 이게. 그럼, 나는 어떻게 5천만 원이 플러스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집은 누구 거, 나 거, 이렇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물건도 있다니, 지금도 있어요, 봐가지고.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적에는 뭐,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 쪽으로 전국구죠, 전국구.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또 이제 지분 경매 같은 경우, 여기 나왔습니다만, 이제, 지분 경매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뭐, 물건지가 뭐다, 물건이 뭐야, 보니까 다세대 빌라입니다, 빌라. 지분이 어떻게 돼? 봐가지고, 뭐 지분이 요만해, 조그만해. 위치는 어디요? 저쪽 지방입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우리 지분 경매 강의할 적에 이 사례를 제가 1기, 2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3기에서도 또 말씀드릴게요. 서울 안에 저쪽 밑에 있는 바다 건너 제주도에 있는 빌라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데서 제주도의 소재는 빌라를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봐가 지분 이만큼 낙찰 받았는데 봐가지고 어떻게 돈이 된다면은, 그죠? 돈이 된다면은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분 경매 하니까 지분을 내가 취득을 하였다. 그러면 지분에 대한 소유권, 그럼 그 소유권에 대한 권리 자체에 대한 가치 분석,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만들 것인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항상 이게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법정지상권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그거네요. 봐서 지금 처음이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걸 간단하게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알아야 공부해야 되니까. 법정지상권 하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요. 땅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없었고, 그 뒤에 보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그 뒤에 이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었고, 이 상태에서 건물 자체는 예를 들어 저당권자를 A라고 그러면요, A 이 사람한테 이 건물주가, 건물 소유자가 A한테 건물까지도 담보 제공 안 해버렸어요. A가 열받아가지고, A는 뭐다, 이제 자기는 땅에만 저당권 설정되었잖아요. 그죠? 땅에만 저당권 설정됐으니까 A는 자기가 어떻게 토지를 경매를 붙여버려. 토지를 경매 붙여버려. 그럼 이게 소유자는 이제 토지 소유자도 갑이고 건물 소유자도 평인에 대한 갑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경매 넘어 돈이 이제 돈이 많다기보다는 여유가 있으면 이런 건 나중에 건드리십시오. 이게 왜냐면 이 건물이 없다가 건물이 새로 지어졌다는 거 뭡니까? 건물이 신축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물 신축되었네. 그럼 따끈따끈 하잖아요. 근데 땅만 경매 나오는데 월푼 들어가서 낙찰받아야 됩니다. 월푼 들어가서 낙찰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건물을 과연 어떤 식으로 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건물까지도 누구한테 내가 가져오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부터 토지 건물을 같이 일괄해가지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야금야금 먹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뭐다? 자금적인 측면, 대출이 원활하게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또 시간적인 측면, 야금야금 먹는다고 하는 게 이게 시간적으로 우당탕탕 해가지고 단시간에 안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뭐다 경매 학원 가니까 선생님들이 말이 야 법정지상권 관련해가지고 공투합시다. 이거 붙어봐요. 뭣도 모르고 붙지 말아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솔직히. 예? 많이 봤다니까. 제가 그 전에 지금도 카페 운영합니다만은 카페에서 이제 오프라인 그 강좌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 오신 분들은 이제 처음엔 더 이야기 안 해요. 그럼 전날 오면 이제 저녁 때 환영해가지고 이제 소주 한잔 먹거든요. 술 한잔 먹고 시시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때가 시시 말라고요. 아, 어디 학원 말이지. 막 실명까지 다 걸어놨더라고. 어? 법정지상권 관련해가, 한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뭐 법정지상권 아십니까? 아니요. 선생님이 좋다 해가지고 그냥 투자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 어리석다는 거라.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내가 확실하게 모르면 건드리지 마. 최소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내 주머니엔 돈을 못 빼무가지고 막 눈이 시뻘게 환장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와가지고. 근데 단지 보니까, 인물이 멀끔하게 생겼고 말이지. 그냥 강의할 적에 요거 입을 잘 트니까 말이야. 아, 선생님 괜찮겠다. 괜찮기는 개뿔이나 괜찮아 봐가지고. 나중에 사기당하고 나서 그냥 말이지. 7렐레, 8렐레 하지 마시고, 그죠? 어쨌든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시간적인 측면과 자금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또 이런 물건 건드리면 괜찮다 이거지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런 거 하나 있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요. 현재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분 경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봐가지고요. 이 집이 보니까 A와 B가 부부예요. 각자 2분의 1씩 지분 가지고 있는데 A가 편의상 남편이라면 A 지분 여기에 나중에 또 경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예, 옛날엔 남편이 어험했는데 요즘은 남편이 어험했다. 밥도 못 뜯어 먹어봐가지고 그러다 보니 통상적으로 2분의 1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데 또 조금 더 지나면 뭐 어떤 만화님 명의로 다 집이 돼 있다고. 저 같은 경우 제 집사람 명의로 집이 돼 있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 꼼짝 못합니다. 숨도 못 쉽니다. 저는 집사람 집에서 묵고 자고 하니까. 근데 A 지분이 이제 경매가 넘었다. 이걸 만약에 어린한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정말 괜찮다니까. 이게 괜찮다는 게 뭐냐. 이게 돈이 되니까 괜찮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을 소요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도 시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약간 여유가 있어야 된다. 아니, 근데 괜찮다. 여유가 있다면 이게 괜찮거든요. 왜냐면요. 자, 예를 들면 2023년도 2023년 7월 달에 내가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저 보니까 나중에 2026년도 7월 달쯤 해가지고 이제 건물까지도 내가 낙찰받았다. 그러면 2023년도 7월 달에 토지 가격하고 건물까지도 토지 낙찰받은 사람이 2026년도 3년 후에 낙찰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3년 요 토지는 뭐다? 2023년 7월 달이니까 2026년 7월 대비해가 3년 전의 가격이죠. 그죠? 옛날 가격이잖아요. 옛날 가격을 치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이구, 땅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앉아서 괜찮잖아요. 지분경매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어리란 사람이 2023년도 7월 달에 A 지분을, 2분의 1 지분을 가져왔어요. 가져온 상태에서 말이지, 지분경매도 이제 아마 2기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접근 방법에 대해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시는데,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요. 오늘도 보면 저는 그런 전화를 받으면 제가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요. 봐가지고. 뭐냐면, 지분경매 관련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다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영상물에 다 언급을 해놨거든요.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막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물 다 보셨나요? 시간이 없으면 못 봤대요. 환장해버리네. 그럼 저보고 어쩌라고. 제가 맨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앉아가, 예 하면서 전화 상담해주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영상물을 찾아보시라 이거죠. 그런 성의도 표현 안 한다니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검색창에다가, 지분경매만 입력하더라도 지분경매 관련된 영상물이 쫙 떠잖아요. 그거 보시고 나서 모르면 그때 물어보시면 되는데, 그냥. 당장 본인 앞에 어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것만 딱, 그 내용 딱 들으면 저도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 분명히 영상물에서 언급을 다 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니까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더 기대라고 말씀드리는 건 말이에요. 안 그러면요, 그냥
완전히 원포인트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발전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봐가지고, 얼지분은 2023년도 7월 달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봐가지고, 뭐, 전체를 뭐 경매를 붙여가지고, 전체를 경매를 붙여가지고, 이제, 뭐, 결과가 나오는 게 2025년도 7월 달에 가지고 이제 결과물이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2023년도 7월 이 당시에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가치가 만약에 1억이다. 근데 보니까 2025년도 2년 후에 이 물건 전부를 경매를 붙였다 보니까, 아이고야, 뭐 4억 정도에 낙찰됐다. 뭐, 실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4억에 낙찰됐다. 그럼, 2분의 1 지분이니까 나는 얼마다, 자기한테 얼마 배분이 됩니까? 2억이라는 금액이 배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1억을 투자해가지고 1억 투자했는데 내 원금 1억 회수하고도 1억이라는 수익이 발생됐다. 말 그대로 이제 2년 만에 100% 수익이 100% 수익률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내가 조금 기다려야 돼. 그런데 2년 후에 어떤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것도 나름대로 내가 2년 동안 기다렸다는 그런 보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근데 이런 걸 하려면은 은행에서 대출 뽑아야지. 그런 분들은 잘 쉽지 않아요. 또, 예를 들자면, 뭡니까. 제가 지난 1강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낙찰 금액이 막 40억, 50억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대출 뽑아서, 소유권 이전해야지. 그 대출 뽑는데 얼마 대출 뽑으려합니까? 예를 들어 40억 대출 뽑을 수 있어요. 봐가지고 40억 대출이라면 요즘 대출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4% 합니까? 아이고, 이자 갚니라고 머리 빠개질 겁니다. 그죠? 예. 가랭이 째진다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덩치 큰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게 현금 부자가 왔다라니까요. 현금 있으면 그대로 밀어붙이면 된다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조금 시외곽 지역으로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이제 물건을 이제 여러분들 선택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유치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유치권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그 공사대금을 못 받은 사람이 자기네들 공사대금 받기 위해 가지고 그 경매 물건을 이제 그 깔고 앉아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경매가 넘어왔다 하더라 하게 되면요. 그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은요. 점유하고 있는 건축업자 있잖아요. 이 사람들 유치권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공사대금을 지급 줘야 돼요. 줘야지만 서로 이제 맞트레이드 맞바꿉니다. 그 사람 건축업자가 점유하고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얼마야? 얼마니까 주니까 그 사람은 유치권자, 즉 건축업자가 점유하고 있는 그 부분을 낙찰자한테 점유 이전을 해준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전해 주는데 저는 항상 방송할 때 써먹는 멘트입니다. 내가 돈을 줘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 대학력이 내는 차이는 있다 이거죠. 대학력이 내는 차이는 이 사람 보니까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는 바람에 아이고야 자기 전세가 보고 정도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 사람 보니까 한 2억밖에 배당 못 받아버렸어. 그럼 나머지 3억은요 낙찰자 인수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인수하는구나. 우리 인수하는구나. 그 자체만 알면 되는 것이지. 야 인수해야 된다. 야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거 걱정하들들 마세요. 왜냐?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어떡하면 됩니까? 못 주는 거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죠? 더더군다나 대학력이 내는 차이니다 그럼 은행에서 대출도 잘 안 해줄걸요? 그죠? 대출도 잘 안 해주는데 근데 달러빚 내가지고 사채 내가지고 3억 주긴 왜 줘요? 주면 안 돼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고. 그죠? 네. 돈이 없으니까 주지 못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그때 임차인은 과연 낙찰자에 나를 어떤 식으로 닥닥 거리키냐 이제. 그걸 내가 예측을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어떤 방어벽을 딱 쳐버린다면 우리 이런 걸 이제 공부 좀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제 방송할 때 다 말씀드릴게요. 다 까발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다 까발려드리면요. 경매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실 겁니다. 저놈 쉽게 말하면 저 다 까발리냐고. 어차피 지식은 공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꽁꽁 감춘다 해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 법정지상권 지분겸 유치권인데 이건 지금 제가 경매 물건을 뽑아놨는데요. 이건 제가 나중에 제가 시간상 말이죠. 이건 하고요. 잠깐만요. 또 하나 더. 경매 투자로 보다 쉽게 돈 벌기. 쉽게 돈 벌 수 있습니까? 돈 버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철저한 권리 분석에서 이게 나와있네. 이게 철저한 권리 분석인데요. 권리 분석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말소 기준 권리만 알면 되잖아요. 이거만 알면 돼요. 말소 기준 권리만 아시면 되고, 그리고, 복잡한 거 있잖아요. 봐가지고, 복잡한 그런 건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기 라이브 방송에서 가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안이 있는데 보니까 어떤 거냐니까 여기에 A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A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임의경매 신청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신용보증기금 있잖아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요 신보에서 A 요 저당권 아마 2기 라이브 방송 가처분 파트를 들으셨던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요 신보에서는 A 저당권 이거 말소하라고 저당권 말소 등기 뭐 가처분해 버렸어요. 가처분하고 소송까지 했어요. 소송인데 현재 이게 경매 진행 중입니다. 이게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 중인데 경매는 경매대로 진행 중이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진행 중인데 말이지. 현재로 진행 중인데 보니까 신보가 소송해가지고요 성소에서 성소 이겨버렸어요. 그럼 뭡니까? 이 신보에서 주장하는 A 저당권 너 말소해 이게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되었을 경우는 어떡하지? 어떻게 봐가지고 경매 신청의 원인이 된 채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경매 진행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경매가 계속 진행되는데 이게 아주 신보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그건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지. 아이고 내가 B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덜렁 낙찰 받아버렸습니다. 낙찰 받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신보에서 와 이겨버렸어요. 이게 없어졌다. 할지라도 어떡한다. B는 대금 납부해버리면은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요 공부 열심히 안 하신 분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돈이 왔다가 이런 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B는 대금 납부해버렸다 하면은 이건 이건 B 있게 됩니다. 이 현재 요거 지금 사건 번호를 메모한다는 걸 제가 깜빡해버렸네요. 일단 그래서 어쨌든 이런 소위 권리 분석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요, 초급 단계만 아시면 돼요. 어떻게? 그냥, 이거 말소기준 권리 잡아가지고, 앞에 민수, 뒤면서, 알아서 땡 것. 근데 이거 조금 더 나아간다면 무슨 가처분이 어쩌고 말이지. 또 법정시장권 관련해가지고 토지 인도매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던 권리라는 가처분이 어쩌고 말이지. 이런 쪽으로 조금씩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거.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식으로 여러분들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 잠깐만요. 요 사안 같은 경우는 말소기준 권리만 안다면 권리분수는 엄청 쉽다 해가지고요. 경매 청보지를 잠깐 보고 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현재 여기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수원지방법원이고요. 2022 타경의 74,029호 경매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네. 이 현재 신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7월 21일 오늘이 7월 19일이잖아요. 내일 모레네 그죠? 내일 모레 경매가 진행 중인데 다세된다면 1차 기일날 들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1차 기일날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이제 권리 분석을 하는데 이모 씨가 보니까 전세금 2억 500만 원이에요.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대요. 그럼 신경 쓰지 말아요. 그죠? 대항력이 없대요. 뭐냐니까 이게 말소기준 권리거든요. 이게. 이 말소기준 권리, 소멸기준,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경매청보지상에 어지간한 경매청보지에 다 표시를 넣었습니다. 이게 소멸기준 권리래요. 그러면 이거보다 임차인이 2021년 9월 9일인데 8월 13일보다 나중이잖아요. 그 대항력 없어요. 이런 땡겨 한번 게다가 봤든 못 봤든 우리 이렇게 신경 써들들들들 말해요. 그죠? 그냥 낙찰 받으면 되니까 그냥 들어가시라니까요. 앞뒤 문제는 뭐냐 이게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이 2억 500만 원인데 근데 근본에 보니까 이게 2억 500인데 이게 1차 가격이 2억 1,500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깡통 같아. 깡통 주택 깡통. 신규로 분양해가지고 분양할 때 전세금 풀로 뽑아간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부동산 매입한 사람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부동산 매입한 사람 입장에서 봐서 이게 소위 이제 전세금 끼고 하니까 자기 예를 들자면요. 이분이 등기부등본을 볼까요? 2021년 6월 달에 해가지고 깡통주택 해가지고 임차인들 보증금액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면 안 돼요. 봐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 나와있잖아요. 전세금, 거래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500이잖아요. 2억 500만 원. 그죠? 2억 500만 원입니다. 2억 500만 원인데, 2021년도 6월 달인데, 이분이, 참, 이게 2억 500만 원, 이게 또 나와있네. 2억 500만 원인데,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전세가 2억 500이래. 이게 말이 되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 입장에 봐가지고 빼물 건 다 빼먹지 뭐 봐가지고 전세금에서 빼먹고 또 저당권 해가지고요
1억 3천만 원이니까 한 130% 했다면 1억 빼먹고,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부동산 조그만 하나가 빼먹을 싹 다 빼먹는 거야. 또 그 뒤에 보니까 가압류가 그냥 드드드드드드 붙어 있잖아요. 그죠? 가압류가 덕지 붙어 있거든요. 이게 이 물건 하나 가지고 소유자 입장에서 엄청 많았던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건 만세 불을 뿌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물건이 경매가 나왔다. 우리는 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가압류가 이렇게 덕지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경매 취하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더라 이게지. 예. 이 경매가 취하된다는 것은요. 그 부동산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 부동산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 물건의 소유자다 그러면 과연 미련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임차인한테 2억 5백만 원 빼먹어 버렸어. 다음에 저당권자에서 뭐 1억 3천만 원 설정 최고액이니까 1억 빼먹어 버렸어. 그 밑에 보니까 가압류에서 4,200, 1,900, 1,600, 1억 1,600, 우와, 엄청 많이 빼먹어 버렸네, 그죠? 많이 빼먹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뭐다 이게 소유자 입장에서 뭐 만세 부른다는 건 뭡니까? 경매 취하의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물건 같은 경우는 전세 금액이 2억 5백만 원인데 1차 감정가격이 2억 1,500만 원이다. 과연 이거 입찰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값어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입찰하지 마.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도출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가격 이거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다? 2억 1,500만 원? 감정인은 뭐다? 2022년 11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2억 1,500만 원이다. 야, 근데 내가 이 동네 사는 사람이라면요. 용인시 기영구 신갈동인가요? 이 동네 사는 사람 입장이다. 그러면 가서 한번 시세 조사를 한번 해볼 수도 있죠. 특히 빌라 같은 경우 어떻게 가격을 떠보느냐. 이건 뭐다? 대지 지분 있잖아요. 9평 정도, 그죠? 요거 가지고, 사장님 이 동네 평당, 빌라인데 평당 거래가 얼마입니까? 뭐 한 3천만 원 합니까? 그럼 2억 7천만 원이거죠? 예. 이런 식으로. 또 보니까 전용 면적이 12.67평이잖아요. 그죠? 요즘 확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방 두 칸인가 방 세 칸인가 잠깐만요. 볼게요. 방 두 칸이네요. 방 두 칸입니다, 이게. 요 방 두 칸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방 두 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 두 칸에 보니까 전세 얼마예요. 그죠? 전세 가격이 또 알아볼 수도 있어요. 이 물건 전세 시세가 2억 5백이다. 야, 전세 시세 조금 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 더 빌라 같은 경우는요. 요즘 먼저 승강기 설비해가지고요. 가능하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예, 엘리베이터가 있어야지만 이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도 쉽고 또 뭡니까? 아니면 나중에 부동산 팔 적에 특히 이 물건 몇 층입니까? 5층이잖아요. 5층인데요. 술 먹고 말이죠. 5층까지 걸어 올라가 봐봐요. 얼마나 힘든가. 이게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뭐 봐가지고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뭐 이건 내가 낙찰받아가 전세로 놓을 거야. 그럼 뭐 이게 위반 건축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반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허거나 이런 데서 일절 대출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죠? 예. 요즘 저 전세 방 구하는 사람들 자기 돈 온돈 가지고 전세 방 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부 다 대출 풀로 뽑잖아요. 이자율은 상당히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응? 일반 매매해가지고 사고 팔고 할 때는 대출을 엄청 쪼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대출을 거의 풀로 다 해주더라고요. 특히 LH공사 같은 경우는요. 중개 수수료하고요. 도배 장판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다 지원해 주더라고. 와, 참 대단히 좋은 나라입니다.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보셔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 부동산이 위반 건축물인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시고 이 내용도 지금 제가 나중에 앞으로 몇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말씀 나온 김에 이거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이게 아니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엉뚱한 걸 눌러버렸네요. 잠깐만요. 어디가 버렸냐. 요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활용하셔야 됩니다. 일사편리 해가지고요.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이거든요. 이거 보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인데요. 나는 부산에 있는 물건, 요 우측에 보면 부산 있잖아요.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쫙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와 있어가지고, 난 예를 들자면요. 저쪽에 제주도에 있는 물건 할 거야. 예를 들어 인천이다. 인천 누르면 됩니다. 그 인천 누르게 되면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죠? 인천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 나와요. 여기 보면 인천광역시 해가지고 이제 동네로 다 나오잖아요. 이거 인천광역시 무선구 그러니까 계양구 하면 무선동, 가련동 몇 번지 넣고 다음에 건축물 정보, 토지 정보 이런 거 클릭하시게 되면은 빌라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요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더라.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라고요. 잠깐만요. 이거 하나 있고요. 또 잠깐만요.
이 투자 대상 물건 하고요. 이겁니다. 요거 마저 말씀드리고 2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투자 대상 물건 선택한다니까, 그러니까 뭐 별게 있겠습니까? 무슨 뭐 특수 물건 한다고 막 그거 많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반적인 물건인데 낙찰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니까, 제가 지난 1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니까 125%에 낙찰돼버렸잖아요. 그죠? 그 125%에 왜 낙찰되느냐니까, 거기에 따른 뭐다, 그만큼 금액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경매 같은 경우는 그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실거주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 전세를 놔도 된다. 또 이 지역에 보니까 재건축에 따른 어떤 뭐 한강변에 50평짜리인가 뭐 아파트가 올라간다 이거지. 그런 건 대비해서 미래에 대한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분석 측면에서 이건 좀 더 질러버려도 되겠단 말이죠. 그죠? 질러버려도 된다. 물론 그럼 그래요. 부동산 중개업소가 하는 게 매물에 막 쌓여 있어. 근데 인간들이 말하기 2, 3억 정도 더 높게 쓰냐 이겠지. 근데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일반 매매를 사게 되면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니까. 나는 내 집이 저 집인데 말이지. 그러면 불구하고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런 불리한 점이 없잖아 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뭐 앞으로 1년이든 2년 후든 지금도 보면 약간 이제 회복 국면에 이제 접어들지 않았겠느냐는 거는 말씀드리면서 그건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경매시장 분위기 파악입니다. 그죠?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나름대로. 이게 낙찰받기 어려운데 내가 조금만 마음을 비워버리면 전 그냥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시고요. 2부 방송에서는요,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갔을 적에 부동산의 값어치가 올라가고 내려갔을 적에 내려간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요,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2강 일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